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봉의 경제학 카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제3강 기회비용과 생산가능 곡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즘 그 대학생 여러분들 그 끊임없이 올라가는 그 대학 등록금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죠. 한 학기에 500만 원이나 하고요. 자, 그런데도 대학 진학률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 엄청난 그 희생과 비용을 치르고서도 계속 대학을 가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예, 많은 학생들이 또는 부모들이 이 대학의 기회비용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합리적 선택의 기본 원리는 일단 그 기회비용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학에서 합리적 선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기회비용에 근거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과 한계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 비용을 계산을 할 때 기회비용을 근거로 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비용이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요? 예, 묵시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을 합한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그랬죠.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대안을 선택할 때 그 대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될 다른 선택 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가장 비용이 큰 것, 그것을 즉 그 대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죠.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을 4,500원 주고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 짜장면 한 그릇의 기회비용을 이 4,500원이라는 화폐 가격이죠. 우리가 그걸 명목 가격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절대 가격이라는 말도 써요. 그러면 그 짜장면 한 그릇에 4,500원이라는 가격이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음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될 다른 선택 가능한, 즉 4,500원을 가지고서 다른 것을 구입할 수 있는 더 최선의 다른 대안, 그것의 화폐 가치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 그것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재화나 용역의 종류마다 다르고요. 그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상당히 대다수의 재화나 서비스가 그 기회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완전 경쟁이지 않고 불완전 경쟁 시장일 때 많이 이 상품이 기회비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특히 이제 그 서비스인 경우 많이 이제 기회비용을 반영하느냐 못하느냐라는 문제가 많이 논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요. 한 학기에 500만 원이나 되는 대학 등록금에다가 이제 뭐 숙식비 이런 것들이 들고 또 책값 듭니다. 이런 것들이 명시적 비용이죠. 그런데 보통 그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에 드는 대학을 포기하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갑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회비용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대학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때 대학을 다니는 데 드는 비용은 왜 기회비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즉 대학 등록금은 왜 그 4년 동안 다른 데 가서 취직해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작은 명시적 비용이 들도록 만들까요? 예,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시간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이 마켓의 특성 때문에 그럽니다. 시간의 가치를 일반적으로 이 마켓은 정확히 그 화폐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그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의 비용 이외에도 우리가 공짜인 경우도 사실상 이 기회비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에서 예전에 그 미국시의 그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해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해서 개척을 할 때
많은 그 버팔로라는 그 소떼를 그 대량으로 이렇게 남획을 했던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팔로가 결국은 이제 멸종의 상태에 갔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많이 이제 강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냐 그 논쟁이 굉장히 일어난다. 이처럼 거의 그 공급이 무한대로 있어가지고 공짜로 제공되는 이런 그 경우에는 이 시장이 상당히 사용 가치가 높은 버팔로라든가 물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런 기회비용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확히 아시고요. 과연 이제 우리가 이 기회비용이라는 문제를 가지고서 어떻게 합리적 선택을 분석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비용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많이 분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차피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상대 가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이 상대 가격은 소비와 생산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2,000원을 갖고 있어요. 2,000원을 가지고 떡볶이를 사 먹을까, 김밥을 사 먹을까? 예. 그럴 때 떡볶이를 사 먹으면은 떡볶이 한 줄에 한 접시에 2,000원이에요. 그러면은 떡볶이를 사 먹는 순간 여러분들은 김밥을 포기해야 되죠. 김밥 한 줄이 2,000원이 돼요. 그러면은 떡볶이와 김밥을 소비할 때 여러분들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를 소비하게 되면은 다른 하나를 소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떡볶이가 한 접시에 2,000원이고요. 김밥이 한 줄에 1,00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요즘 1,000원짜리 김밥 굉장히 보기 힘들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2,000원을 가지고 떡볶이 한 접시를 사 먹는 순간 김밥을 얼마큼 포기해야 되죠? 김밥 2줄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떡볶이 한 접시의 기회비용을 다른 재화, 즉 선택 가능한 다른 재화로 그 비용을 계산을 했을 때 김밥 2줄이 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김밥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김밥을 사 먹는 순간 김밥 한 줄을 사 먹으면은 1,000원을 가지고 김밥 한 줄을 사 먹으면은 그 김밥 한 줄의 기회비용은 떡볶이로 얼마큼 표현이 되죠? 떡볶이 반 접시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 떡볶이의 가격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증가한다고 할 때 그러면은 떡볶이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떡볶이의 기회비용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볶이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요. 기존의 2,000원에 대해서 떡볶이의 기회비용이 김밥 2줄이었죠. 그렇지만 떡볶이 가격이 상승하는 순간 김밥으로 표현한 기회비용은 3줄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재화의 가격은 불변인 상태에서 특정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그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그 재화의 소비에 따른 기회비용은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소비에 있어서의 기회비용이고요. 생산에 있어서의 기회비용도 동일한 선상에서 나타납니다. 생산은 이제 기업에서 어떤 재화를 생산을 할 때 하나의 재화만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예를 들게요. 농부가 밭에서 경작을 해서 감자와 또는
그 소를 키워서 소고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토지와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 감자와 고기라는 두 재화를 생산해낼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랬을 때 고기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감자의 생산량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감자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고기의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죠. 둘 다 많이 생산하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럴 때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그 노동이라든가 자본, 토지 이런 생산 요소들이 무한대일 경우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정된 자원, 한정된 소득을 가지고서 소비와 생산을 할 때 우리가 직면해야 될 문제는 항상 선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이 기회비용은 결국 소비와 생산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단순화시키면 양자택일의 문제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하나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의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기회비용으로서 소비와 생산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기회비용을 생산 측면에서 표현을 할 때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거는 어떤 그 생산자가 또는 어떤 기업이나 개인 또는 하는 국가 전체일 수도 있어요. 이용 가능한, 투입 가능한 모든 생산 요소를 다 투입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재화의 묶음, 번들이죠. 이 묶음의 조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조합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보통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인 경우하고 곡선인 경우하고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 그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고전학파에서부터 신고전학파를 이루면서 경제 원리에 우리가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랬거든요. 즉 어떤 그 생산량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총 생산량이 증가할 때 한 단위의 생산 요소를 투입할 때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생산량의 증가분, 즉 한계 생산량이죠. 한계 생산량은 점점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이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고요. 바로 이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과 맞물려서 갈 수 있는 것이 생산 비용 증가의 원칙입니다. 이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이때 어떤 그 한 경제, 한 개인, 한 기업이 생산 요소를 쭉 투입을 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때 그 생산량을 증대하면은 그에 따른 생산 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때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회비용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기회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두 개의 재화만 가정하는 겁니다. X제, Y제 라는 두 개의 재화만 가정을 해가지고 단순화시키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 왜 두 개의 재화만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소비재, 여기는 자본재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생활용품, 아니면 여기는 군사용품, 군사 시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산업 전체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양쪽으로 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재화를 가지고 단순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분석이 어떤 단순화시키는 기법이거든요. 그랬을 때 X제와 Y제라는 두 개의 재화의 번들로 이렇게 묶음을 나눴을 때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직선일 경우하고요. 곡선일 경우는 우리가 비용과 관련해서 전혀 다른 걸 의미하게 됩니다.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이라는 것은 X제를 여기서부터
A점에서 B점, C점, D점, E점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서 SJ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감소함수니까요. 그 다음에 YJ 생산량은 감소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XJ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게 되는 YJ의 감소분, 그것은 기울기의 값과 관련되죠. 그 일정하게 됩니다. 일정하게. 항상 같죠.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 B점에서 C점으로. 왜냐면 리니어 펑크션에서, 즉 1차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어떤 구간에서도 1차 함수의 직선 구간의 어떤 구간에서도 기울기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1차 함수에 있어서는 기울기의 값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기울기의 절대값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XJ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울기는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XJ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포기하게 되는 YJ로 표현한 기회비용, 생산의 기회비용은 동일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이 곡선일 경우는 다릅니다. 곡선일 경우에는요. 이때는 기회비용은 이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합니다. 이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XJ를 A-점, B-점, C-점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요. XJ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YJ의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때 감소하는 폭이 여기 이렇게 단계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서 감소해야 될 YJ의 생산량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기회비용이 커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직선인 경우하고 곡선인 경우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경제의 일반적인 원칙상 이것은 생산 요소의 전문화 경향 때문에 이럽니다. 전문화 경향. 우리가 여기서는 자 보세요. YJ 생산량을 극도로 많이 하는 거죠. XJ 생산량을 하나도 안 합니다. 우리가 생산 요소를 투입할 때 일반적으로 그 XJ의 전문화된 생산 요소가 있을 거고요. YJ의 전문화된 생산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극단적으로 YJ만 생산하기 때문에 XJ의 전문화된 생산 요소까지도 다 여기다가 투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점에서 A-점, 그 다음에 B점, B-점, C-점 이렇게 감호에 따라서 XJ를 늘림에 따라서 기회비용은 쭉 체증하는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선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문화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XJ가 갈색 구두고 여기는 흰색 구두다. 뭐 구두 색깔에 따라서 뭐 생산 요소의 어떤 전문화 경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직선의 생산 가능 곡선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A점에서 이 직선상에 있는 A점의 기회비용하고요. 이 동일하게 이 곡선상에 즉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생산 가능 곡선상의 A점하고 어느 점의 기회비용이 더 클까요? 예, 이 직선상의 A점이 더 기회비용이 더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기회비용이 상당히 작죠. X의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포기해야 될 Y의 생산량이 적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이 생산 가능 곡선은요, 이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나 또는 국가 전체로 가면요, 부존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 기술 수준 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생산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생산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이든 곡선이든 간에
이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때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 밖에서는 생산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점이고요.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밖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외부로 직선이든 곡선이든요 이렇게 밖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이것은 기술 수준이 진보한 것입니다. 예, 동일한 생산 요소를 가지고서 투입했을 때 생산량이 더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수준이 발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보통 이렇게 내부에서 생산할 때는 보통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업이 발생해 가지고 생산이 이루어질 때 내부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경제의 3대 문제라고 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할 것이냐라는 문제죠. 결국은 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어떻게 도달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 생산 가능 곡선 상에서도 A점이냐 B점이냐, A-점이냐 B-점이냐 특정한 어떤 점에서 생산을 할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산출물의 생산에 더 집중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북한 같은 경우 어떻게 보겠어요? 결국 어떤 그 군사 시설이라든가 무기 생산에 굉장히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군사 시설이라면 이쪽으로 이렇게 생산량을 군사 무기 이쪽을 생산을 굉장히 증대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생활용품 여기가 생활용품 쪽이라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무기보다는 이런 쪽으로 생활용품 쪽으로 더 생산을 치중하는 그런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것은 어떤 그 생산에 있어서 생산품 어떤 생산 요소를 어느 쪽에다 더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냐라는 어떤 그 선택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 유명한 그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얘기한 비교 우위론에 대해서 이 생산 가능 곡선과 기회비용이라는 논리를 가지고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부와 목장 주인이 있어요. 이거는 뭐 A 갑국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을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산 요소의 어떤 그 부존량 또는 어떤 그 전문화의 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다른, 즉 비율이 다른 이런 그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농부, 즉 갑국은 감자와 고기를 이렇게 생산을 할 때 최대 그 감자만 모든 생산 요소를 감자 생산하는 데 투입하면 32온스를 생산하고요. 고기를 생산하는 데 투입하면 8온스를 생산해요. 반면에 목장 주인은, 즉 을국은 감자만을 생산을 하면 48온스, 고기만을 생산하면 24온스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절대 우위론을 보면요. 어느 국가가, 즉 어느 쪽이 절대 우위 상태에 있죠? 당연히 목장 주인이 절대 우위에 있죠. 네? 고기든 감자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전 자원을 가지고서요. 그러나 이 비율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1차 함수일 경우에 기울기가 다르죠. 여기는 2분의 1이고요. 예,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걸 절대값으로 봅니다. 기울기요. 기울기 A가 2분의 1이고요. 여기는 얼마가 되죠? 4분의 1이죠. 예, 여기는 이제 4분의 1이 됩니다. 즉 감자 대 고기의 생산 비율이 4대 1, 여기는 2대 1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에 배운 기회비용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농부 또는 갑국의 입장에서 감자의 기회비용은 얼마인가요? 감자 1온스의 기회비용은 고기 4온스라고요? 아닙니다. 4분의 1온스입니다. 4분의 1온스요. 예, 이건 생산 비용이 아니라 생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감자 1온스의 기회비용은 4분의 1온스가 됩니다. 즉, 고기 1온스의 기회비용은 얼마일까요? 4온스가 됩니다. 감자 4온스가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목장주인 을국은 어떻게 될까요? 감자 1온스의 기회비용은 고기 2분의 1온스가 됩니다. 다시 거꾸로 고기 1온스의 기회비용은 감자 2온스가 돼요. 네, 여러분들 이 기회비용을 표현하는 방법, 다른 재화의 생산량으로 기회비용을 표현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이처럼 기회비용이 서로 다릅니다. 이것은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래요. 이것을 우리가 비교우위라 그러죠. 그러면 자, 어느 나라가 각각 그 비교우위에 있는지 한번 따져보죠. 농부는 어느 쪽에 비교우위가 있죠? 감자의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즉 기회비용이 작은 것이 더 유리합니다. 여기는 감자가 4분의 1온스죠. 고기 4분의 1온스. 굉장히 작죠. 여기는 감자 1온스의 기회비용은 고기 2분의 1온스죠. 상당히 크죠. 여기 목장 주인이 농부보다 감자에 있어서 기회비용이 상당히 커요. 그러므로 농부는 감자에 비교우위가 있고요. 목장 주인은 고기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생산 가능 곡선은 서로 두 나라, 두 개인 간의 교환과 분업과 교환이 없으면은 이 생산 가능 곡선 자체가 소비 가능 곡선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교환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자, 교환이 없다고 가정할 때 이 농부와 목장 주인이 각각 이렇게 생산과 소비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농부는 고기 4온스를 생산을 해서요. 감자 16온스를 생산하는 이 조합점 A점에서 생산과 소비를 하고 있고요. 목장 주인은 고기 12온스하고 감자 24온스를 생산해서 소비하는 생산 소비를 하는 상태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목장 주인을 만나가지고 야, 우리 감자와 고기를 교역 조건을 이런 조건으로, 즉 3대 1로 우리 맞바꾸기 하자 라는 그런 그 제안을 해가지고요. 목장 주인도 생각을 해보니까 좋다라고 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각자 자기가 비교 우위 쪽에 있는 것을 더 생산량을 늘리고 그 후에 교환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아까 감자에 비교 우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감자만 생산한다. 이거 완전 특화라 그래요. 완전 전문화. 그러면 감자 32온스를 생산을 해버리고 고기는 0온스를 생산한다.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목장 주인은 고기의 생산량을 늘리고요. 감자의 생산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요 Q점에서 생산하는 걸로. 물론 이제 완전 특화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부분 특화점에서 생산한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생산을 전환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 교역 조건, 즉 감자 대 고기를 3대 1의 비율로 교환하는 이런 그 거래를 실행을 한다고 할 때 농부는 목장 주인에게 감자 15온스를 주고요. 대신 고기 5온스를 받게 됩니다. 3대 1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감자 15온스가 결국은 농부한테 가죠. 농부는 이 15온스를 받고요. 다시 이 고기 5온스를 줘서 농부가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물물 교환을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농부는 고기를 생산은 0이 되지만 교환해서 얻게 된 5온스를 소비하게 되죠. 그리고 감자는 32온스를 생산을 해서 15온스를 그 목장 주인에게 줬으니까 17온스만 남게 돼서 이것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목장 주인은
고기를 18온스 생산해가지고 5온스를 농부에게 줬으니까 13온스를 소비하게 되고요. 감자 12온스를 생산했고 다시 농부에게서 15온스를 받아가지고 27온스를 소비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소비점을 거래 전과 거래 후로 비교를 해버리면요. 농부는 고기 5, 그 다음에 감자 17온스를 소비하게 된다. 거래 전과 비교하면은 고기 소비량 1온스 증가했죠. 감자 소비량 1온스 증가했습니다. 목장주의는 거래 전에 고기 12온스를 생산해서 소비했는데 이번에는 거래해서 고기 13온스를 소비함으로써 고기 1온스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감자 24온스를 소비했었는데 감자 27온스를 소비할 수 있음으로써 감자 3온스가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는 이렇게 이득의 증가죠. 이걸 우리가 이제 후생의 증가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비교 우위가 있는, 즉 상대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런 이 서로 비교 우위에 있는 생산품에 특화를 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교환을 하게 되면은 양쪽이 다 이득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데이비드 리카르도 의 분석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 기회비용과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국 이 기회비용의 문제는 여러 가지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의미하게 돼요. 특히 이제 이 소비는 결국은 이제 이 한계 효용하고 가격과의 관계에서 따지는 것이고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죠. XZ든 YZ든. 어떤 재화의 한계 효용과 가격과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고요. 생산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MR 이코르 MC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이제 경제 행위에 있어서 합리적 선택의 기본 원리죠. 즉 한계 효용이라는 어떤 재화를 여러분들이 떡볶이든 김밥이든 소비를 해가지고 어떤 추가적인 한 단위를 소비해가지고 느끼게 되는 이 한계 효용과 그 재화의 가격, 이것은 완전 경제 시장에서 재화의 가격이라는 건 기회비용을 얘기하거든요. 기회비용과 같은 때 만족 가장 후생을 극대화하게 되는 소비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한계 효용이 더 큰 기회비용보다, 그 재화의 기회비용보다 한계 비용이 더 크다고 해보세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생산량, 소비량을 증가시키면은 한계 효용이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기회비용보다는 크잖아요. 큰 범위 내에서는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게 오히려 이득이 됩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 MU가 재화의 기회비용보다 또 작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소비량을 줄여버리면 됩니다. 줄여들면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상태로, 증가했던 점으로 더 커진 점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 MU가 P와 같아지는, 즉 기회비용과 같아지는 점까지 쭉쭉쭉 소비량을 감소시킴으로써 결국은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여기 MR과 MC, 즉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라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기회비용의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이 MC, 한계 비용이라는 것도 한계적 기회비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한계 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재화를 추가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입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완전경제 시장에서 이 재화의 한계적 수입이라는 것은 재화의 가격을 얘기해요. 이거는 어떤 재화의 가격이 결국 비용과 같아야 되는, 기회비용과 같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소비자나 생산자나 같은 입장입니다. MC가 PX보다 어떤 재화의 가격보다 더 커 보세요. 기업 입장에서는 한계 비용이라는 건 추가적으로 생산하면서 드는 추가적인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생산량 줄여들어버리죠. 줄이면은 더 적은 한계 비용점에 이랑
한계 비용이 더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PX 즉 저의 가격과 같은 점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와 생산은 결국은 우리가 합리적 선택, 즉 효용 극대화 또 이윤 극대화의 원리라는 것도 결국 이 기회비용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기회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 조심해서 이것이 매몰비용이라는 것이에요. 매몰비용은요 썬크 코스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미 투입이 돼가지고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매몰비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매몰비용과 관련해서 고정비용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 고정비용이라는 건 어떤 기업이 생산을 함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어떤 그 투입량을 변경시킬 수 없는 것들을 고정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어떤 그 공장 시설이라든가 땅 임대한 거, 자본 투입량 이런 것들은 보통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매몰 비용은 아니에요. 매몰 비용은 한번 투입이 돼가지고 회수할 수 없는 건데 고정비용 땅, 뭐 자본 투입했다가 다시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비용은 이 매몰 비용인 건 아니고요. 이 한번 투입이 된 것을 되었기 때문에 회수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화표를 사가지고 10,000원을 내고 들어갔어요.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근데 한 30분 봤더니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앞으로 2시간을 더 앉아서 볼 거냐 말 거냐를 할 때 내가 이미 사고 들어온 10,000원이 아까워가지고 못 나가겠다. 그럼 내가 2시간을 나가서 연락에 여자친구하고 노는 것이 더 나한테 만족감을 더 줄 것이냐? 10,000원이냐? 10,000원과의 비교할 때 그거는 매몰 비용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매몰 비용을 고려해서는 안 돼요. 왜냐? 매몰 비용이라는 건 이미 지나간 거, 투입된 것이거든요. 경제학에서 그 합리적 선택의 기본 원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계의 원리입니다. 한계의 원리. 마지막 원리입니다. 한계라는 건 마지막 한 단이거든요. 지금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기존에 투입된 거 고려하면 안 됩니다. 매몰 비용으로 가면 이건 자꾸 평균적 사고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자친구랑 1년, 2년 사귄 다음에 헤어지지 못하는 것도 결국 그동안 투입한 생일 선물 준 거, 밥 사준 거, 이런 거 다 투입된 거 아까워가지고 헤어지지 못하는 거잖아요? 헤어지고 나면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래요? 이 매몰 비용에 얽매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몰 비용에 얽매이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기회비용과 생산 가능곡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합리적 선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개별 경제 주체 또는 경제 전체에 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을 분석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합리적 선택의 기본 도구, 합리적 선택을 분석하는 기본 도구, 기회비용과 생산 가능곡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경제학 카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